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의 실전무역 22년째 무역하는 다니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을 경계하고 억제하려는 시도가 연일 뉴스로 보도되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기존 세계 경제를 좌우지해오던 서구의 여러 열강국들이 연합하여 중국을 경계하려는 것은 중국은 어느덧 그들이 두려워할 규모로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하여 있고 더 성장해 나갈 대상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들의 총알 없는 전쟁은 정치, 경제, 문화 전 분야에 해당될 것이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의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저는 이들의 다툼과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오로지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사고 파는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중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팩토리란 대명사를 얻어 넓은 대륙 곳곳에서 세계인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생산해내기도 하고 아울러 세계의 마켓이라는 대명사도 얻어 글로벌 셀러들이 욕심을 내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도 부상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1시간 남짓의 비행으로도 도착할 수 있는 지책에 있는 국가이기도 하며 2020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5% 이상일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더욱 밀접한 상대국입니다. 바로 지책에 근접한 국가이며 제1의 교역 상대국이지만 국가적 장벽이 존재하며 비슷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의식은 많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저의 개인적 관점이지만 중국만의 고유한 사고와 문화를 분석하여 여러분들께서 보다 폭넓게 중국을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중국인의 사고와 문화는 관시와 메이관시라는 단어에서 많은 것을 유추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관시라는 한자를 한국어로 읽으면 관계로 중국어가 합류한 뜻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메이관시는 관시의 반대어입니다. 관시와 메이관시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주로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관여를 하거나 않거나 관심이 있거나 말거나의 구분으로 개입의 경계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관시는 특히 인적 네트워크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전 비즈니스차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바이어를 며칠간 동행하며 통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중국으로 출국 전날 쇼핑하길 원하길래 투숙하던 호텔 옆에 백화점으로 안내를 했었는데 샘소나이트 매장에서 개당 50만원 정도의 여행 트렁크 30개를 마트에서 라면 사듯이 가볍게 구매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외에도 슬라스 화장품 세트를 30여 개, 또 다른 것들도 제법 사서 쇼핑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었는데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사는 이유를 물어보니 지인들에게 줄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지인들이길래 500달러가 넘는 선물들을 주느냐고 물으니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법치보다도 인치가 더욱 잘 먹히는 관시의 나라입니다. 인적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보다도 그 사람이 가진 인적 연대관계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자신의 영예나 가치로 내세우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국의 재벌이라는 단어가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관시라는 용어도 옥스포드 사전에 나올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중국의 문화 코드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사회 전반에서 어떤 상황을 바라던 결과로 진행되게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바로 관시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책임지고 전면에 나서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중국의 대중적 성향에서 관시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드러내어 책임지고 처리해줄 인물과의 끈끈한 관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관시는 의리와 우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나 외부인들의 눈에 가장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관시에는 반드시 보상과 대가가 있어야만 하며 그것이 적거나 타당치 않으면 통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런파 추밍 주파庄이라는 중국의 문장이 있습니다. 돼지는 살이 찌면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니 살이 찌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사람은 유명해지면 구설수에 오르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중국인들이 전면에 나서거나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짙고 자기 방어성이 강해 타인과 논쟁을 하거나 깊이 얽힐 상황을 본능적으로 사전에 피하고 예방하려 드는데 그런 대중적 성향을 잘 함축하고 잘 표현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력 사태가 일어나도 금방 구경꾼들이 모여 주위를 삥 둘러싸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에 의해 실시간으로 SNS에 중계되기 시작하지만 아무도 뛰어들어 불을 끄거나 싸움을 말리려고 하지 않는 사건 사고는 중국 사회에 넘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넓고 광활한 대륙에서 길고 오랜 역사에서 죽고 죽이고 망하고 흥하는 분열과 통일의 과정을 수없이 번복하여 왔으며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낙인 찍혀 죽창에 찔려 죽거나 만민 앞에서 개처럼 목줄에 묶여 끌려다니며 단죄를 당하던 근대의 문화대혁명을 거쳐오면서 자신이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는 한 타인의 삶에 개입하거나 책임을 질 일을 먼저 피하고 보는 성향이 자연스럽게 습성화되었을 것입니다. 중국인의 이런 성향은 중국의 학자들도 오랜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특수성에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이 만연한 사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모하게 나서주는 일인 관시는 우정이나 의리로는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같은 환경 내에서 오랫동안 서로에게 물심양면으로 기여하여 얻고 쌓아온 관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관시는 릴레이션십이나 프렌드십이 아닌 받을 것이 없으면 주지도 않고 줄 것이 없으면 요구하지도 않는 철저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의 발로라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상과 대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관시지만 적당한 기간을 거쳐오며 상대를 확인하거나 믿을 만한 매개체를 통해 서로를 검증할 과정을 거쳐야만 기회도 마련되게 됩니다. 관시의 문화를 기동량을 하고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은 몇 번의 식사와 술자리에서 중국의 파트너가 본인의 인맥들을 대거 나열하면서 자랑을 하고 자리가 만들어지는 의미와는 무관한 인물들을 잔뜩 불러앉혀놓고 인맥 과시를 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선 폭뇨하면서 친밀이 되어 오면 드디어 중국 관시 문화의 궤도에 자신도 편성한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는 인적 관계에 대한 감정과 한국인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제법 큰 차이가 납니다. 앞선 시간에 상인이라는 단어는 기원전 1500년경 존재하던 중국 고대 국가인 상나라의 국민을 일컫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당시 수렵과 농경이 생계의 주요 수단이었던 시대에 상나라의 국민들은 상품을 교류하는 것을 중시하고 활성화하였다고 하여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상인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세계의 저명학자들이 중국인들은 유태인보다도 더욱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을 지녔으며 상술에도 천성적인 DNA를 가졌다고 합니다. 상인이라는 단어의 주인공이며 천성적인 상업적 DNA를 가진 중국인들은 관시, 즉 인적관계 역시도 비즈니스의 영역 선상에 놓고 감망하고 고려하였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내 여러 관광 명소에서 쉽게 중국인들을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던 2011년부터 해외 여행객 송출수와 해외 관광 지출액이 세계 1위의 국가로 떠오른 중국은 2018년 약 1억 5천만 명의 여행객을 연간 해외로 내보내서 세계 곳곳의 명소와 상품 전시장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게 하며 축적된 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개혁 개방으로 국가의 빗장을 연 중국이 세계의 팩토리로 자리매김을 하여 노동의 대가로 부를 축적하고 해외로 여행을 나선 중국인들은 왕성해진 소비력으로 해외여행길에서 놀라운 정도로 돈을 뿌리고 다니며 세계 소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폭발적인 소비력은 짧은 시간 내에 축적할 수 있었던 부에서 원천을 찾을 수 있으며 유대인 못지않는 상술로 다져진 상인의 후예였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공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조선에서는 신분의 좀비 기천을 구분하는 용어로 산업공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말 그대로 선비, 농부, 공업인, 상인으로 신분의 서열을 순서대로 표현한 신분제도였습니다. 이 산업공상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만백성을 부르는 표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산업공상이 아니라 사상공농이란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신분의 서열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역할을 나눈 용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 순서가 우리와는 달리 학자, 상인, 공업인, 농민으로 상인의 서열을 학자 다음으로 꼽았고 농민의 서열이 가장 아래로 내려두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관념을 지녔음을 눈치챌 수 있으며 과연 그들이 얼마나 상업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대별로 이에 대한 가치는 변동되기도 하였지만 중국은 수표, 지폐, 어음을 서양보다 몇백 년 앞서 사용했고 기원전 1000년에 벌써 주판을 상용했던 역사적 사실과 장사에는 적도 친구도 없으며 오직 이익만 있다라고 내린 정의를 보더라도 중국은 상업의 국가이고 중국인들은 유능한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업을 중시하는 문화와 습관은 중국의 언어, 문학, 윤리, 가치관 등의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 즉 내가 상품을 팔든지 사든지의 거래를 하는 상대로서 중국인을 접하게 될 때 그들은 몇천 년의 역사를 녹여 넣은 상술로 무장된 사람임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과 마주 앉아 보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시가 중국 사회의 정착 문화이며 접속 코드임에도 그 관시마저도 상업적 판단과 잣대로 형성되고 거래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비즈니스를 전개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유리하고 냉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땅에 국가가 설립된 이후부터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현재까지 중국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얽혀 있지 않았을 때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교육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10대 교육국으로 현대 경제에서 불가분의 관계이며 중국과 거리를 두고선 한국의 경제가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든 팔든 중국과의 교육을 피할 것이 아니라면 또한 그들과의 교육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또는 지척에 있는 그들의 생산 능력과 소비 능력을 나의 사업 성장에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한층 더 심도 있게 그들을 읽어내고 분석하여 그들을 알고 마주 앉아 담판해야 하겠으며 그들을 알고 파트너로서 호흡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곧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